자, 106페이지에 임직원 단기 채권과 예수금 적혀 있는데, 먼저 계정 과목으로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게요. 자, 우리 계정 과목으로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세법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고, 이하고 같은 계정 과목으로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도 사용을 해요. 얘는 회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뭐 주임종이나 임직원 등이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회계에서 회사의 구성원은 세 분류로 나눠요. 회사의 구성원이 우리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와 경영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종업원이라고 불러요. 우리 회사의 상무든 부장이든 전부 다 이사급이 아니면 그냥 우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상근 직원들은 전부 다 종업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적혀 있는 이 글자를 보면 주임종 단기 채권, 그럼 그냥 앞 글자를 따서 줄여놓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단기 채권이라는 건 얘는 가불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불금. 그럼 우리 임직원 등이나 주임종이나 같은 표현이죠. 근데 세법에서는 그냥 임직원 등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고, 우리 회계에서는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그럼 자, 이 가불금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가불 해줄 때는 돈을 빌려준 걸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직원 월급 줄 때 가불금 빼고 지급하겠죠. 그때 돈 갚은 걸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불을 할 때 가불금 50만 원을 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의 가불금을 주고, 차변에 우리 회사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다 50만 원 이렇게 써두고, 여기에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고 어느 직원한테 가불해 줬는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써둘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자, 우리 회사가 직원한테 급여 지급할 때에, 자, 급여가 이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봤을 때에 월급은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주는데, 그럼 돈이 나가면 나간 이유를 쓰는데, 직원의 월급은 사무직 직원의 월급은 계정 과목이 급여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그럼 급여가 총 2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가불금 빼고 15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50만 원은 이제 가불금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다 50만 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거래처 써야지 되겠죠. 한쪽에만 거래처를 쓰면 지급할 때 썼는데 이제 회수할 때 거래처를 안 쓰면 우리 계정 과목에서는 얘가 사라져 있지만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래처를 기준으로 되는 곳엔 제 가불금이 계속 남게 돼요. 그래서 지급할 때 썼으면 얘를 지울 때도 꼭 거래처를 써줘야지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에서 저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꼭 반대쪽에도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럼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 과목은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급할 때 써뒀다가 월급 줄 때 지워준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에서 예수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예수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금은 우리 회사가 당사가 금전 지급 시 세금 등을 대리 납부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우리 회사가 뭔가 돈을 지급할 때에 대리 납부한다는 건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천징수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원천징수. 우린 다음 달에 저와 같이 소득세법의 원천징수도 공부를 할 건데, 이 원천징수는 뭐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뭐 법인세법상도 있고 모든 세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요. 월급 받는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을 때에 월급 전액을 다 받고 그 세금을 충실하게 국가에 납부할 거라는 믿음이 국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낼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안 냈을 때 일일이 개인을 다 찾아다니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지급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월급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빼고 지급하고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하는 게 원천징수예요. 근데 세금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실 때 직장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서 절반은 직원이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절반을 빼고 회사가 부담할 거 합쳐가지고 대신 납부할 거죠. 그래서 그거 떼는 것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우리 생활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 그렇게 원천징수나 이렇게 돈 떼는 걸 사장님이 예수했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돈은, 자, 저는 기업이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 직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내 돈인가요? 당연히 내 돈이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이 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거거나 아니면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니까 국가인 거지 우리 거일 리는 절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예, 성격은 부채예요. 자, 근데 부채 중에서도, 자,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원칙적으로 우리 기소월 다음 달 10일 날 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 그런데 만약에 뭐 우리가 20인 이하의 소액 사업장이면 뭐 반기 납부를 할 수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 하죠. 그래서 유동부채로 분류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안 써요. 지금 여러분 직원들 누구 거 뗐다라고 쓰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또 간혹 어떤 회사는 이 세금을 우리 이제 세무서 거다, 세금이니까, 이런 생각에 어디 세무서라고 쓰기는 해요. 한 번씩 그런 회사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거기 납부할 거니까 그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예수금 쓰는 거 하고,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하고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직원이 월급 200만 원인데 원천징수 20만 원 떼이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 월급 나가야 되니까 보통 예금에서 월급이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 직원의 월급은 급여라고 했죠. 그럼 지금 차변에 급여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편해요. 얘 성격이 비용이고 비용의 발생은 위치가 차변이죠. 그래서 자, 우리 차변의 급여가 200인데 장부에 쓰는 방식은 월급 200인데 20만 원 원천징수한 거 빼고 18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원천징수한 20만 원 있죠? 이 20만 원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급여에 대해서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분개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이.
차변에 월급 얼마인데 얼마 떼고 지급했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급여 입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럼 지금 급여 지급했다가 이제 얘 납부를 하면 우리는 2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 대신 내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해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면서 그럼 이제 납부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장부에 원천징수할 때 부채로 가지고 있었는데 냈으니까 이제 우리 부채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다 20만 원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금 사용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천징수할 때 예수금 적어뒀다가 납부할 때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금을 쓸 거예요. 근데 이 예수금은 우리가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4대 보험, 우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에서 직원들 부담분도 빼고 지급을 하겠죠. 우리 급여명세서에 공제액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 회사가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 거지 회사 가지는 게 아니죠. 그걸 전부 다 예수금이라고 적어둘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직원의 급여를 주는데 급여가 200만 원이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그냥 합쳐서 2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직원의 건강보험료도 20만 원 국민연금이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직원한테는 이제 월급 줄 때 얼마를 줘야 될 거냐 보면 자, 이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만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도 절반만 직원이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지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 부담분이 10만 원이고 우리 회사 부담분이 10만 원이 될 거고 또 국민연금도 종업원 부담분이 15만 원이고 회사 부담분이 15만 원이고 자, 이렇게 그냥 반반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급여 지급할 때 직원한테 우리가 징수해야 될 금액은 이 종업원 부담분 10만 원 하고 여기 종업원 부담분 15만 원 하고 세금은 본인이 내야 되겠죠. 회사가 자기 번돈에 대한 세금이니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20만 원, 10만 원, 15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고 지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우리 회사가 급여를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우리 회사 이 직원의 월급은 급여가 200만 원인데 이 직원한테 45만 원을 빼고 우리 회사는 155만 원만 지급을 하고 예수금으로 원천징수를 45만 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둘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얘네들을 납부를 해요. 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자, 우리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20만 원이 예수금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거 없죠. 그래서 직원이 한테 원칙인수한 20만 원을 전부 다 이렇게 지급을 해 줄 거예요. 또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면, 자,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회사가 20만 원을 납부를 하고, 그럼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거는 10만 원만 징수를 했죠. 그러면 예수금, 직원한테 징수했던 예수금 납부했으니까 10만 원을 지우고, 이제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고 돈 들어오는 게 없죠. 그래서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럼 비용 처리할 때, 자, 일반적으로는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직원한테 지원해 줬다고 써둘 거예요. 근데 이 계정 과목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리후생비는 비용이죠. 이건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지원해 주는 대상이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 사무직 직원이면 800번대로 선택해서 써줄 거예요. 500번, 800번에서. 다음 좀 아래 있는데 국민연금 보면, 자, 국민연금도 30만 원이니까 우리가 현금 30만 원으로 주면 15만 원은 우리가 원천 징수를 했죠. 그래서 얘 지우기 위해서 예수금 15만 원이다 이렇게 지우게 되고, 그럼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이 15만 원, 이 금액은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우리 그냥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복리후생비다, 세금과 원가다, 이 두 개는 사실 뭐 국민연금을 세금과 원가 써라, 건강보험을 우리 복리후생비 써라, 이런 기준은 없어요. 이런 기준은 없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계정 과목을 쓰니까 제가 이렇게 써주지,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두 개 다 복리후생비 쓰거나 두 개 다 세금과 원가를 쓸 거예요. 뭐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 안 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그냥 직원 복리후생에 생각하는 곳은 복리후생비라고 쓰고,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는 회사는 세금과 원가 써요. 얘도 그냥 비용이기 때문에 500번대, 800번대로 어느 직원 거다라고 구분해 줄 거예요. 500번, 800번대로. 그럼 지금 저는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따로 썼는데, 자, 지금 이 사항을, 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요. 우리가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같은 것도 보시면 통합고지서에 보면 다음 달 10일로 맞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 분계가 한 번에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그냥 일괄 처리를 하면, 자, 우리는 직원한테 원천 징수했던 예수금 45만 원 하고 우리 회사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복리후생비 10만 원 하고, 방금 급여라 했으니까 그럼 800번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 세금과 공과금 얘도 비용 구분해서 15만 원이고, 그러면 총 합치면 얼마가 되죠? 60, 70. 총 70만 원을 납부한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한 걸 그냥 같은 계정 과목끼리 합쳐버린 게 왼쪽 분계죠. 그냥 예수금 얘네들 20만 원, 10만 원, 15만 원 합치고, 그리고 대변에 준 돈 20, 20, 30을 합쳐서 그냥 하나의 분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부담할
그 급여 수령할 때 부담했던 예수금을 지워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리만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얘가 종업원 부담분이고 얘가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가 부담 지원해 주는 건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예수금은 지금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 거죠. 대신 납부하려고. 그럼 반대되는 성격으로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당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볼게요. 완전 반대 계정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하고는 반대로 써지는 계정 과목이 산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아래쪽에 뭐 이자 주고 받고 할 때에 제가 그냥 밑에 분계 계정 과목 아직 다 안 봤으니까 보지 마세요 했던 거기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 중에 산납세금을 보면 산납세금은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걸 우리가 산납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납부하는 우리 세금의 종류가 첫 번째가 중간연합세, 두 번째가 원천납부세, 세 번째가 수시부가세. 이것들을 우리 회사가 납부를 하면 우리는 산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할 거예요. 자, 원래 참고로 법인세 납부 기한은 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이야기고 우리 회계기간하고 사업연도는 거의 일치하게 쓸 거예요. 그럼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겠죠.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니까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를 우리가 납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2020년 귀속분을 신고할 때 2020년 귀속분이라는 건 2020년도에 번 거를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1년 동안 얼마 번지를 알아야 세금을 낼 거잖아. 많이 벌면 높은 구간에 맞을 건데 그럼 연말까지 다 벌어봐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내년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년에 내야 되는데 그 내년 되기 이전에 먼저 미리 지금 이 세 개를 우리가 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산납세금이다라고 표현을 해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지금 내년에 내야 될 거를 올해 미리 냈으니까 아직 내 돈이죠. 그래서 산납세금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자산. 자, 그래서 이 성격은 자산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보면 산납세금 계정 과목을 희망하기 때문에 자산 계정 과목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써요. 왜냐면 실무 있으신 분들은 법인세 정리할 때 바로 법인세라고 비용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문제 내는 사람이 원하는 계정 과목이 산납세금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건. 자, 그럼 먼저 자, 중간연합세액을 보면 자, 이 중간연합세액은 우리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우리 8월 31일까지 납부를 시키는 거예요. 얘는 자, 이 말은 우리가 올해 2020년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법인세 신고한 금액의 절반을 올해 6월 달이 되면 너 사업 절반 했네? 그럼 전년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라는 게 우리 중간연납세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가도 8월 달에 아마 중간연납세액을 낼 건데, 그럼 이때 납부할 때에 우리는 세금 내야 되니까 대변에 세금으로 전년도에 600 납부했다면 올해 3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이때 차변에 선납세금 3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원천납부세액을 보면, 자, 원천납부세액은 이제 우리 원천징수 당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징수를 당해서 납부한 세금이라는 뜻인데, 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차변에 이자가 들어오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돈 들어온 이유가 이자 받은 거예요. 이자 받은 거면 계정 과목이 이자 수익이에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쓸 건데, 자, 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은행은 저한테 이자를 줄 때에 84만 6천 원만 넣어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15만 4천 원만큼은 얘는 미리 낸 세금이라는 거예요. 왜 미리 낸 세금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는 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익이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에서 비용 뺀 이익 가지고 법인세 계산하는데,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세금은 이미 떼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빼고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미리 낸 거라고 장부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다라고 써둬야 얘는 자산이니까 장부에서 안 지워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지금 미리 낸 걸 정리해뒀다가 연말에 우리가 이 돈 빼고 낼 거라고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세 번째 수시부가액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조세 포탈하거나 탈세를 한 적이 있는 회사가 세금 안 낼까 봐 너 이만큼 사업했네? 세금 일단 이만큼 내 라고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회사 갔는데 이런 거 지금 만나시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이걸 회사가 납부하는 거 같으면 우리 회사 옛날에 걸렸나 보다, 세무조사에서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그럼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날 2020년도 12월 31일 날,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여기까지 했던 걸 정리를 해요, 기말에. 왜냐하면 법인세도 세금이니까 올해 발생한 비용이죠. 올해 벌었기 때문에 올해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올해 기말에 우리는 비용 처리를 할 거예요. 법인세 비용이다 혹은 법인세 등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올해 총 법인세를 계산해 봤더니 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법인세는 500만 원이다라고 올해 비용 처리를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법인세는 언제 낼 거라 그랬죠? 한국 사람은 이 기간 안에 내라 그러는데 꼭 이때 내요. 그래서 다들 뭐 3월 31일 날 낸다고 오해하시는데 31일까지예요. 근데 항상 저때 해가지고 빠뜨려가지고 가산세 내는 게 대한민국 사람 특징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저때 낼 거니까 얘 올해 낼 거 아니죠. 그래서 내년에 낼 거라고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를 해둘 거예요. 근데
내년 3월 달에 납부할 세금이 500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 장부에 내년에 500만 원 중에 이 금액을 빼고 낼 거라고 미리 낸 세금이라 정리해 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 빼고 낼 거니까 얘네들을 이제 대변에 선납세금 315만 4천 원을 빼고 그럼 184만 6천 원만 내년에 낼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연말에 정리하기 전까지 우리는 법인세에 대해서 미리 납부하게 된 걸 우리가 정리해 두려고 모아두려고 쓰는 계정 과목이 선납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납세금 쓰는 이유 이해가시죠? 내년에 낼 때 이거 빼고 내려고 우리가 얘를 모아둔 거예요. 자, 그럼 내년에 낼 때는 뭐 아래니까 안 보이실 거니까 말만 해도 얘 지우면서 돈 내면 되겠죠. 내년 184만 6천 원만 지우면서 납부하면 끝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는 결산할 때에 이 부분을 좀 볼 거고, 자, 지금 제가 예수금하고 반대되는 계정으로 설명한 게 예수금은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는 거였고 얘는 지금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계정 과목들이 안 헷갈리다가 어느 순간 막 보다 보면 선납세금 예수금이 헷갈린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선납세금 계정 과목을 원하면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표현을 꼭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쓰면 다른 계정을 써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선납세금이네 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원칙인수하는 이제 예수금하고 우리가 당했을 때 선납세금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어요. 자, 다음 이제 108페이지로 갑시다. 자, 108페이지에 가지급금, 가수금.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 여러분들 계산액이라는 이런 표현 쓰시나요? 계산액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잘 안 쓰죠. 좀 옛날 표현인데 시험에서는 한 번씩 나와요. 이 계산액이라는 건 어림잡아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 대략 얼마, 금액 얼마 이런 표현하는 거 있죠. 어림잡아 대략적인 금액을 우리는 계산액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계산액을 우리가 사용하는 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자, 직원이 출장을 가요. 그럼 직원이 출장 회사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면 우리 회사가 당연히 출장비를 줘야 되겠죠. 그럼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거래처가 지금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수금할 수 있으면 해오라고 보냈어요. 그럼 출장비 얼마 줘야 되죠? 모르겠죠. 직원한테 너 얼마짜리 버스나 기차 타고 얼마짜리 밥 먹고 얼마짜리 잠자고 뭐 그렇게 하라라고 정해준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출장비 얼마를 줄 테니까 그럼 쓰고 우리 남으면 영수증 가지고 와서 남으면 돌려주고 뭐 모자라면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돈을 주죠. 그런 저의 출장비를 우리는 여비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출장비를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걸 여비 계산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자, 직원한테
어린잡아 대략적으로 너 출장비 50만 원 줄 테니까 출장 갔다가 그리고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해라. 정산할 때 돈 정리해서 줄게라고 보냈어요. 자, 그럼 여비 계산액을 50만 원을 지급을 하면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고 50만 원. 자, 직원이 출장을 가서 썼다면 원래 정확하게 금액을 알면 여비교통비라는 출장비 썼을 때 쓰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근데 지금 금액이 정확한 출장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써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정확한 출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컴퓨터에서 거래처 찾아보면 거래처 등록은 해둬요. 쓰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자, 그럼 직원 출장을 이렇게 보냈는데 직원이 출장 가서 어디선가 돈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우리 회사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하고 얘는 연락 두절된 거예요. 뭐 거래처에서 외상 대금 받아서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그리고 그냥 거래처 직원이랑 술 먹고 노나 봐. 그럼 연락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인 불명의 금전이 입금이 되었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자, 우리 회사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자, 그럼 대변에 돈 들어왔으면 유 써야 되는데 지금 유를 모르겠죠.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써둘 거예요. 가수금이다. 자, 이거는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처를 안 써도 되고, 근데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려고 직원 이름으로 입금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직원 이름을 써도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쓴 가지급금이란 계정 과목하고 가수금이란 계정 과목은 지금 정확한 계정 과목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결산 때에 장부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가지급금, 가수금은 얘들이는 미결산 항목이에요. 미결산 항목이라는 건 결산 때 제거해야 되는 항목이라는 거예요. 장부에 남겨두지 않고. 자, 우리 미결산 항목으로 봤던 계정 과목이 뭐가 있죠? 우리 하나 본 적 있어. 뭐였죠? 현금 과부죠. 우리 현금 과부죠. 현금 시제 맞추는데 그거 못 찾겠으니까 찾을게요라는 거, 결산 때까지 못 찾으면 정리하고 없애야 됐었죠. 그것처럼 얘도 미결산 항목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우리 직원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이제 출장비를 정산을 해요. 자, 출장비 정산을 하면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급할 때에 가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써뒀던 돈 있죠. 이걸 먼저 지우고 대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거래처를 썼었다면 거래처를 꼭 써서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과거에 돈 줬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 써줘야 되겠죠. 직원이 출장 가서 쓴 거예요. 그러면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자, 우리 출장 간 직원이 사무직이나 영업부 직원이면 800번대, 생산부 직원이면 500번대를 쓸 거예요. 근데 영수증 가져온 출장비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60만 원이었다면
우리는 50만 원 과거에 줬으니까 10만 원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로 45만 원만 썼다면 5만 원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5만 원 돌려받는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야 정산하면서 가지급금보다 더 많이 썼으면 주고 작게 썼으면 돌려받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수금 가지고 혹시 너 1,000만 원 들어왔는데 너가 넣은 거니? 라고 했더니 A라는 거래처에 외상 대금을 받아서 입금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가수금 원인 규명을 하면 이제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1,000만 원을 지우고 대변에 우리 제품 매출 외상 대금이었으면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임시적으로 쓰고 있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지우고 안 밝혀지면 연말에 얘를 정리해서 원칙적으로 없애야 되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에요. 자, 그럼 이 성격들을 좀 보면 자, 지급할 때에 가지급금이라고 썼죠. 지급할 때 썼는데 자, 이 가지급금이 지급했을 때에 이때 아직 직원이 출장을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아직 우리 회사의 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 계정 과목의 성격은 얘는 자산이에요. 얘는 아직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수금은 자, 지금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내 돈이라는 게 확실한가요? 지금 원인 모르니까 내 거 아니죠. 그럼 내 거 아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성격이 부채예요. 부채. 자, 그럼 우리는 가지급금 가수금을 이렇게 쓰는데 자,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 지식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상위 1%나 5%가 전산세무 1급을 따고 왔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도 20, 30% 넘게가 세무 1급 따고 졸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법인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법인세법에서 우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뭔가를 관리를 잘못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돼서 가져가는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급금이다라고 쓰니까 그 돈하고 지금 이 가지급금하고 두 개가 같은 계정 과목을 쓰면 섞이겠죠. 그리고 우리 아직 보진 않았는데 적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적요도 세법에서 나중에 걔를 그 번호로 불러온 데 써버릴 거기 때문에 적요도 손 못 대게 해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이 계정 과목은 그럼 그 계정 과목하고 얘가 충돌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시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사용한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처리 안 하고 여기에 전도금이라고 처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급할 때에 전도금이라고 처리했으면 정산할 때도 전도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서 출장비 정산하는 문제였는데 지급할 때에 전도금으로 처리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울 때 전도금을 지워야 돼요. 얘는 지금 지우는 단계니까 가지급금 처리했으면 가지급금 지우는 거고 전도금이라 처리했으면 전도금을 지워주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왜 전도금을 선택했냐면 가지급금이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주는 돈이죠. 근데 전도금도 뭐 정액자금선거법, 부정액자금선거법이라는 그런 전도금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공사하는 건설 회사예요. 그럼 공사 현장에 격리 사무원이 있기가 힘들죠. 그런데 공사 현장에는 현금이 당장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 예를 들어 돈 1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쓰면 본사 들릴 때마다 영수증 주시면 다시 돈 채워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주는 돈 있죠. 그런 걸 정액자금선거법이라는 전도금이에요. 근데 그때 쓰는 개정감이 전도금인데 그것도 느낌이 대략적으로 돈 줘두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제는 전도금 제도를 쓰고 있는 회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것 때문에 전도금이 밀려서 소액현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얘가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그 컴퓨터 한 날, 우리 둘째 날에 컴퓨터 했었었죠. 그래서 컴퓨터 할 때에 우리 전도금 개정 과목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는 거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빨간색이라서 얘가 수정이 안 돼서 수정하려면 컨트롤 F2번 쓰라 했던 거. 걔가 전도금 개정 과목을 소액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게 지금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올 때에 지급할 때는 우리 아무 말 없거나 둘 중 하나 말해줘야 되니까 내기가 좀 찝찝하겠죠. 그래서 정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럼 정산할 때는 지급할 때 썼던 개정 과목을 그대로 반대로 지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을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